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대 아로리, 우리 서울대 합격생들의 독서 기록, 독서 역량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의학과, 우리 치대, 의대와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인기 학과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학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치대에 입학한, 서울대 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교과, 생활기록부 내용과 또 자기소개서 내용, 무엇보다 중요한 독서 역량,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책들을 읽었고 그 독서를 어떻게 자신들의 역량으로 강조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서울대 아로리,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치의학대학원 이렇게 나오죠. 자, 치의학과. 근데 여기 약간 희한한 게 대학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대학원이라는 표시, 우리 애들이 왜 대학원을 가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입학사정관, 나도 입학사정관 페이지를 봐도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어떤 단과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라는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보시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는 한 11개 정도의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파란색으로 체크가 된 학교들을 보시면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이 세 개 학교는 학석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학사와 석사가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석사 과정은 6년이, 보통 6년, 의예과 6년 생각하시는데 7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석사학위까지가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 학석사가 운영되는 세 개 학교는 공통적으로 국립대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연구 중심 대학,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치의학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학교들, 그런 특색이 있는 학교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 외에는 이제 뭐 경희대나 연세대, 사립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국대, 조선대, 원광대 등이 있지만, 국립대 중에서는 원주대, 경북대, 전북대 등이 또 이제 국립대로서 이제 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가 입학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총 이렇게 통틀어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 인원이 한 630명 정도, 인원이 많지는 않죠. 의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다가 치과대학 입학 자체를 우선하고 오랫동안 노력한 학생들로서는 어쩌면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으니 그만큼 각각의 대학들의 특성까지도 정확히 잘 이해하고 비교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대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대학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학위 과정을 봤을 때 여기죠. 치의학 학사 전문 석사 연계 과정이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7년짜리 치의학 교육 과정. 7년이라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의대 가면 6년 아니냐. 자, 예과를 한 2년 정도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본과로 진입해서 이제 4년 정도로 공부하죠. 어떻게 보면 6년보다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의대생들은 본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련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과정들, 또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치과대학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뭐 개원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들을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우리가 아는 4년제 기간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의예과는 보통 한 6년, 치대는 석사가 통합되어 있으면 7년, 나머지 치과대학만으로 학부대학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1년 정도가 더 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이 치의학과에서 과연 무엇을 공부하는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바로 이 교실 소개라는 부분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연구 탭을 누르시고 교실 소개 눌러서 그 세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기초치의학교실, 임상치의학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연구실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각 세부 분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공 적합성, 즉 내가 치의학대학원 혹은 치의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러한 기초치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생기부에 포함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걸 배우냐, 구강 미생물학, 우리 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병균 등에 대해서
뭐 구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강병리학, 어떤 이빨 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 있죠. 뭐 암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구강생리학, 생화학. 자,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생명과학과 화학이라는 자연과학 과목들이 많이 연결이 되겠구나 예상이 되고요. 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응용이 된, 좀 더 전문성이 높아진 임상치의학 교실의 경우에는 구강내과 진단학, 그 다음에 구강학 안면외과, 외과 시술. 특히 사실 우리가 이빨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빨 얼굴을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치아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얼굴 전체와 관련된 외과적인 시술과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그래서 영상의학, 뭐 아니면 여기 뭐 마취, 일반적인 의학 분야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치대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다가 치대로 학과를 바꾸어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공통분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대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1학년 때부터 꼭 치대에만 초점을 맞춘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그 학생들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A 학생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A 학생, 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자, 여기 이과 최상위학번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또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독서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내 독서 토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탔고요. 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 라이팅 대회. 자, 이 대회, 즉 영어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의대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교육 과정이 대부분 영어를 통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의대나 치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교재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많이 암기해야 되는 프린트들도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 프린트 내용도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논문이나 아니면 들어야 되는 외국의 강의들 다 생각해보면 영어를 잘하고 능숙한 학생들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보통 영어가 좀 약하지만은 영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치대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 소재 일반고 이 학생, 자, 구체적인 성적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교과 성취도 부분인데 평균 재적 인원 보니까 112명이에요. 자, 이거 지금 학교 정원이 되게 작은 일반고인데 112명, 약 110명 정도라면 1등급이 과목별로 약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1등급 받기가 어려운 학교죠. 보통은 그래도 한 12명, 13명, 15명 정도 되는데 다른 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정원이기 때문에 등급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자, 그런데도 이 친구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1이 많죠.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줄곧 유지했고, 물론 과학 같은 과목에서도 약간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건 아마 말 그대로 이 인원 중에서도 이과 과정을 택했던 학생들은 한 절반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아마 등급 받기가 좀 더 어렵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 모두 전체를 다 종합해 봤을 때도 거의 1점 초반대에 수렴하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자, 이제 심화 과목은 화투나 생투를 공부를 했고요. 아마 생투 공부하는 것도 이 투 과목 자체가 인원이 이렇게 적은 학교였다면 사실은 많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성적 관리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한 학업적 역량을 보여줬던 A 학생. 자,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 A 학생과 관련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학생이 이 통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통계는 비교과 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탐구 활동,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통계는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없는 어떤 경우에 간접적으로 그 실험 결과를 추측해 보거나 아니면 내가 짐작하는 가설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교내 활동할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비교과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통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기 활동 중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어떠한 내용을 관찰했대요.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기 뭐겠습니까? 교과 과정이죠. 수학이죠. 수학. 수학 과정을 공부할 때 나는 뭘로 공부했다? 자, 통계. 그 중에서도 국가 통계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찾아본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자, 뭘 했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치아 우식증. 이거 우리가 이빨 썩는다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치아가 부식되거나 아니면 이제 세균에 의해서 썩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치과 질환인데 우식증의 환자 수를 관찰한 결과 굉장히 불규칙했다는 걸 알아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음료 섭취 시간 및 치아 부식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섭취한 음료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콜라 많이 먹으면 이빨 상한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계 자료를 근거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활동인데요. 같은 학생이 또 다른 활동을 통계를 이용해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기사 내용이 장애인 의료복지 개선입니다. 이 A 학생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2016년 장애와 건강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자, 그리고 또한 2011년부터 15년까지 치아 관련 질환과 각 시도별 65세 이상인, 자, 여기 보세요. 장애인과 치아 우식증 진료 현황의 통계 자료. 즉, 첫 번째는 고연령의 장애인들, 또 치아 우식증 진료 현황. 자,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통계 자료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 치아 우식증 대비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의 치아 우식증 증가율을 각각 계산해 본 결과 좀 심각하다는 특징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는 고연령층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 치과 관리가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고령이면서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치과 질환이 심각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특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뭘 통해서죠? 바로 통계를 통해서죠. 자, 그래서 그 개선 방안으로 양치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인 대상 장애인 구강 교육 및 장애인 치과병원 확대, 즉 누굴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보조자들에게 이 구강 건강이 왜 중요하고 이빨을 왜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했던 것이죠. 자,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했던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치과 성분 등에 대한 조사 등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내용도 볼 텐데 사실 이 자기소개서 내용은 아까 살펴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만 이게 어떻게 교내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점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치아 우식증 환자들의 수를 통계로 조사를 했는데 불규칙하다. 여기까지는 나왔었죠.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는 교과서의 그래프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즉, 교과서에서도 일정한 형태의 기본 어떤 그래프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굉장히 불규칙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었겠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자기소개서에서 강조되면 참 좋은 것, 지적 호기심입니다. 자, 치아 우식증의 원인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대한 논문을 찾아 읽은 후에 치아 우식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 자료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각 연도별 구강위생 관련 교육, 각 연구별 인구수 등을 통계 자료로 선별해서 그래프에 나타내고 증감 형태를 우식증 환자 수의 그래프와 비교해 봤습니다. 즉 어떤 것이 바로 이 치아 우식증, 치과 질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그 연구를 해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부터인데요. 이렇게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각 요인들이 정말 치아의 우식증 어떤 증감과 연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자기 연구의 한계죠. 자, 무슨 얘기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추세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과연 이게 한쪽이 X가 Y의 원인이 되는지, 둘은 과연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하게 그냥 둘 다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 번 더 탐구하는 내용이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하다가 여기에 너무 도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찾아낸 게 전부고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죠. 오히려 통계는 우리가 답을 엄밀하게 도출해보지만은 연구가 끝난 이후에는 과연 이 통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는지, 혹은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완할 점들을 찾아보는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A 학생은 그런 과정을 아주 충실히 거쳤습니다. 자, 명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바로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았고, 그래서 책 통계함 도감을 찾아보게 되었다. 즉, 통계학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따로 책을 찾아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상관계수의 개념, 즉 상관관계를 하나의 일종의 수치로 표현하는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바로 치아 우식증 환자의 수와 인구수의 연도별 편차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게 해마다 좀 데이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편차를 고려하고 이 편차가 과연 결과에 대한 예측 전망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편차의 합을 공식에 대입해서 환자의 수와 인구수의 상관관계를 구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약 5.1에 0.51의 상관계수를 도출해서 인구수는 환자 수와 정적인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수하고 환자 수가 뭐 비교적 비례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겠죠.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러한 도출을 한 이후에는 잠복 변수 등에 의해서 허위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영향도 고려를 했고, 하지만 연도의 방향을 배제하는 법이 어려워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인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나름의 한계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했던 탐구의 의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한계점까지 골고루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아주 잘 보여준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 학생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자,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요.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어떤 이야기라는 걸 대강 짐작하게 해주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계단에 맞선 경사로 프로젝트. 자,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교내 활동인 것 같은데 코로나19와 연관이 돼 있었다. 자,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한 거겠어요? 고3 때 한 활동입니다.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특히 이걸 진행하다가 시각장애인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동기가 잘 드러나 있죠? 평소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작가님이 책에서 펼치는 그런 이야기,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는 저의 생각을 반성하게 해줬다. 왜 그럴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은 생각하지도 인식도 못하는 바로 작은 차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혼란을 준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됐다. 자, 예를 뒤에 보면 나와요. 버스 탈 때 하차벨이나 입식 봉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가 전에 경험했던 경험대로. 근데 버스마다 이 벨이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일상적인 수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충격의 느낌을 일반 독자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고민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자, 이러면서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일 수도 있겠고, 의사로서의 자질, 좀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이 A 학생이 읽은 두 번째 책은 12발자국. 자,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12발자국이라는 책도 그만큼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많아서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A 학생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성격이니까 이거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이 혹시 의료인을 꿈꾸는 저에게, 본인에게는
좀 안 좋은, 고쳐야 될 습관일 수도 있겠다. 왜? 사실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되는데 우유부단하게 고민하고 있다 보면은 중요한 치료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일상적으로 점심 메뉴를 정할 때라든지 좀 뭐 누구를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매번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한다면 그만큼 시행착오,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하죠.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이로운 꿀벌의 세계라는 아주 좀 독특한 책인데요. 우선 치의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책은 아닙니다. 다만 자연과학, 특히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의의가 있는데, 자, 이 책을 왜 읽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에서 도시 양봉을 하면서 꿀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자, 도시에서 양봉을 한다. 보통 양봉, 벌을 키우는 일은 시골에서 하잖아요. 근데 양봉을 도시에서 했대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동아리 시간에 벌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한 거죠. 보통 이런 재밌는 활동은 1학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벌들을 열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분업과 협동의 원리였습니다. 즉,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하면 훨씬 빨리 또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분업을 잘 된 형태를 보고 분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구성원들을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 각각 여러 가지 그룹들로 나눠서 진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히려 뭐 여유도 많아지고 팀 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꿀벌의 특성을 다 적용한 결과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학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적 호기심이 탐구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학생이고요. 또 독서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뭔가 막히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통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통계에 대해서 막혔다. 그럼 통계학 책을 찾아보고, 또 어떤 꿀벌들을 키우면서 뭔가 실질적 경험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꿀벌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책을 찾아보고, 그래서 뭐든지 벽에 부딪히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책 속에서 답을 찾았던 학생이 바로 A 학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